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16쪽, 316쪽에 나와 있는 박지원님의 한문소설 광문자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광문자전 교과서 펼치시고 프린트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원래는 한문 소설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번역본이 실려 있는 것이고, 자, 지은이 박지원 님에 대해서 먼저 왼쪽 중간 부분 보세요. 조선시대의 실학자 소설가, 호는 연암이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사회현실을 풍자한 한문소설 여러 편을 남기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등의 많은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광문자전에 대해서 연암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광문의 모습, 이 사람의 신분이 거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의롭지 못한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라고 밝히시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의 소설인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첫 발단 부분과 끝 결말 부분이 수록되어 있어요. 짧은 단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앞과 뒤 부분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굉장히 신분이 낮은 거지 신분이 주인공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아주 근사한, 잘생기고 폼나는 그런 남정네와 아주 아름다운 여인,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신분이 낮은 미천한 거지가 주인공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좀 특이합니다. 일찍이 종로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습니다. 자, 종로 옆에 뜻풀이 저잣거리가 뭔지 쭉 나와 있죠? 자, 거기서 이제 거지니까 빌어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거지 아이들이 이 광문을 추대해 윗사람으로 떠받들어, 옆에 뜻풀이 떠받들어서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우두머리로 삼고 그 거지들의 보금자리인 소구를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자, 다른 거지 아이들은 이제 동냥을 하러 나갔고 광문이는 남아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얘기죠. 요 일은 뒤에 이어지는 사건의 복선구시를 합니다. 광문이 혼자만 일단은 소구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다른 아이도 있었지만, 자,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립니다. 아주 그냥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 날이에요. 사건에 뭔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비극성이 암시되어 있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과 관련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아주 화창한 그런 날이 아니라 날이 차고 눈까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먹을 것을 빌러 나가고 그 중에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쌕쌕 몰아쉬었어. 몹시 아팠어.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습니다.
여기서 몸소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동안은 우두머리로 다른 아이들이 나갈 때 그 소굴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야. 우두머리로. 근데 이번에는 아이가 너무 아파 보이고 불쌍하니까 몸소 나가서 밥을 빌어 왔습니다. 광문이가 지닌 따뜻한 마음씨, 따스한 인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아이에게 먹이려고 그렇게 구해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병을 앓다가 결국 죽어버렸어. 그런데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가 그 아이가 아파서 제대로 동냥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벌어온 것을 그냥 먹기나 하고 그래서 광문이가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의심해서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응? 그래서 광문이 밤에 많이 맞고 흠씬 맞고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어딘가에 이제 몸을 좀 눕히려고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광문이 뭔가를 훔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꽁꽁 묵습니다. 그러니까 광문이 나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다. 앞에서 우리 봤죠? 광문이 병든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는 그 거지 아이들. 그래서 흠심했잖아. 계속 맞고 있다 보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이 몹시 순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행동에 가식이 없어. 그리고 진실성이 엿보였습니다. 몹시 순박했습니다. 가식이 없고 진실성이 느껴졌어. 그래서 집주인 저 아이가 도적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새벽녘에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광문이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했어. 뭔가 그 이상한 요청입니다. 거적이라는 건 옆에 나와 있듯이 지프로 이렇게 까는 자리에 이렇게 펼쳐놓는 그렇게 생긴 물건을 거적이라고 합니다. 돗자리 비슷한 낡은 그런 거적을 주십시오 하여 가지고 떠났어. 그래서 집주인이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저걸 달라고 하는 걸까? 몹시 이상히 여겨서 의구심이 생겨서 그 뒤를 밟아봤습니다. 멀찍이 서서 보니까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라는 지금의 그 청계천에 놓여있던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그냥 시체를 다리 밑으로 휙 던져버리더란 말이야. 굉장히 비정한 그런 모습이죠. 비정한 모습. 그러자 숨어있던 광문이가 그 떨어진 거적으로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서 서쪽 교회의 공동묘지에다 묻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문이가 굉장히 그 인정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인정이 많고 또 굉장히 성격이 의롭구나라는 것도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정이 많고 의로운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묻어주고는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이곳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저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래. 뭐 이런 내용 중얼거렸을 수 있겠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은 집주인에게 떨어진 낡은 거적을 왜 달라고 했는지 거적을 달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죽은 아이,
알타가 죽은 아이의 시체를 잘 싸서 묻어주려고 낡은 거적을 하나 달라고 한 그런 이유였죠. 자, 그래서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요? 했더니 광문이 그제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했어. 그래서 집주인이 내심 마음속으로 광문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데리고 집에 돌아와 옷을 주고 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집주인, 이 집주인은 광문의 인간됨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에요. 광문의 인물됨, 인간됨됨이 그것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으로 이제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한다는 말, 오른쪽 하단 어떤 사람을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해서 이제 그 약국의 고용인으로 삼게 했습니다. 고용인으로 삼게 했다 한 다음에 내용이 중략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은 누명을 쓰고 쫓겨난 광문이 집 주인을 만나고 약국 부자에게 천거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중략된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약국에서 이제 부지런히 광문이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 부자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부자는 당연히 옆에 있던 새로 온, 그리고 원래 거지 신분이었던 광문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는데 광문이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부자의 이제 처조카라는 사람이 와서 안 계셔서 제가 좀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자 그 부자가 광문이한테 사죄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인 거지. 그리고 광문이의 정직함, 광문이의 인품을 칭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광문이란 사람이 참 훌륭해 하고 칭찬을 하니까 광문이 이름이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집 주인에 이어서 이 부자라는 분도 결국에는 광문의 인물됨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지닌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과 부자, 광문을 알아보는 그런 이제 분들이고, 그 뒤에 이어서 광문이의 생김새가 정말 추악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추악한 외양과 달리 광문이의 성품은 대단히 훌륭하다. 그 성품을 이제 더 부각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외양은 참 볼품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말로 가게 됩니다. 결말로 가게 되면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합니다. 뭐라고 시부렁대면서는 뭔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런 신용을 합니다. 지금 그 광문이의 행동, 여기에 들어가는 행동은 익살스럽게 해학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말리고 있는 광문이의 재치를 말하는 거예요. 광문이의 어떤 지혜로움, 아주 익살스럽게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서
싸운다는 것은 막 화가 나고 흥분하고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행위니까 아주 재미있게 해학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말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다. 재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서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광문의 익살, 기지, 재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살과 재치. 자, 그 다음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상투를 틀어 올리지 않고 머리를 딱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는 얘기는 장가를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미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어집니다. 남들이 왜 장가를 안 가니? 장가 가라 라고 권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남자, 사내들만 잘생긴 어여쁜 여인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여자라고 뭐가 다르겠는가. 그래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어떤 역지사지의 생각,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자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추하다라고 했었죠. 아이의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장가가라고 하면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광문이의 남녀 평등의식, 남정네들 위주의 남자 본위에 여자는 이쁜 여자를 찾으면서 자기는 못생기고 뭐 이래도 꼴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당대의 분위기로 본다면 상당히 근대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작가의 생각이죠. 남녀 평등, 작가의 어떤 그런 진보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가의 진보적인 인식, 박지원의 진보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일화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가를 가라 했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남들이 집을 가지라 하고 권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그런 그 광문의 성품이 드러나는고 하니 나는 부모, 형제, 처자식도 없는 이런 사람을 혈혈단신이라고 말하죠. 아무도 없어. 사고무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혈혈단신인데 사고무친 사방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가족이 없는 친한이가 없는 그런 상태. 사고무친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자유로운 삶입니다.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일정한 거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며 지내는 것 같아. 그죠?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돕니다.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만 집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자리를 바꾸다 마치 내 집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주 호탕해. 그지? 내 집처럼 생각하며 이 집 저 집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는 거야. 그렇게 바꿔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어떤 무욕의 삶. 무욕.
욕심이 없는 무욕의 삶, 혹은 뭔가 그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분수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내지 않는 그런 광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싸우는 장면에서는 익살과 기지, 재치, 또 혼인 얘기가 나오면 남녀 평등 의식, 집을 가져라 하면 자유로운 삶, 나 자유로운 삶이 좋아, 집이라는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아무 욕심 없어 라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광문의 인물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일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죠. 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서울 안에 명기 이름난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인정. 광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그 가치가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라는 이런 표현은 광문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또 사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뒤로 기생들한테 뭘 받고 이 사람 대단하다 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기녀들은 광문의 인정을 받아야겠다 하고 많이 아마 바랐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각전의 별감, 자 옆에 뜻풀이들 쭉 나옵니다. 우리마는 궁궐 호위를 맡은 군인들, 별감, 그 전각의 각전의 별감, 부마도위 임금의 사위, 청지기, 양반집 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그러니까 임금의 사위가 사는 그 집에 심부름하는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쫙 그 대기, 줄 서서 대기하면서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운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마루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 않았다. 굉장히 기생인데 고고한 성격의 인물이야. 그 뭐 임금의 사위임네 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신분이 어떻고 이렇게 권세를 내세우는 그런 남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았고, 그 인물됨을 그런 신분이나 권력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서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이제 상좌에 앉았어. 광문이 비록 다 떨어진 낡은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북상투를 튼 채였다. 여기까지 묶어서 굉장히 누추한 행색이었어. 그런데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광문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의기가 양양하였다. 주눅들지 않았다. 좀 지저분하다 그지. 근데 눈 가는지 모르고 눈곱이 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북상투 뜻풀이 옆에 있어요. 뒤통수에 상투처럼 묶은 머리 모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대단한 권세를 지닌 사람, 대단한 부귀를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해서 뭐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소탈한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가식이 없는 아주 소탈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소탈한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 앉은 사람들, 온 좌상이 거기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실색하여 그런 몰골로 갔으니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실색, 얼굴빛이 달라져서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광문이 더 앞으로 나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락 낮으락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외모보다는 꼭 외모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운심. 광문이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그 내면의 가치를 중시해서 이렇게 그 고고하던 운심이가 바로 춤을 추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교과서 지금 여기 상단에 21행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 않았다. 그 문장과 운심은 일부러 늑장 부리며 선뜻 추지 않았다. 그 문장과 지금 여기 끝에서 셋째 줄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부터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요 두 문장의 차이는 대상에 대한 운심이의 평가, 대상에 대한 고관 대작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대상과 광문이라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운심이의 평가, 대상에 대한 운심이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운심의 태도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상에 대한 평가의 차이, 신분, 권세 이런 것이 있는 그러나 거들먹거리는 제대로 된 내면의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과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지만 인품을 갖춘 그런 광문과 그 대상에 대한 평가의 차이, 운심이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온 좌상이 거기 모여 앉은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광문과 벗을 맺고 거지라는 신분의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문이 기생 운심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광문의 성품 이걸 또 쓸 필요는 없어요. 본문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거지아이의 시신을 수습해주는 부분에서 우리는 따뜻한 인간애와 인정, 의리를 볼 수 있었고 결혼관에서 남녀가 대등한 권리 갖고 있다. 또 집 필요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나는 그냥 자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이런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삶,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위에 오른쪽 상단 작품에 반영된 근대적 가치관. 광문이가 거지잖아.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아닌 인격으로 인물을 평가한다. 신분이 아니야. 인격. 또 결혼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인식한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은이 박지원 님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진보적인 근대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하단 핵심 정리 갑니다. 핵심 정리. 자, 한문이고 단편 그리고 풍자 소설. 왜 풍자를 할 수 있는지는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풍자적, 비판적, 사실적.
자, 주제, 신의 있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칭송한다. 자, 거기 특징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제자가인, 재능이 뛰어난 남자,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이야. 그 위에 문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인,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주인공인 제자가인이 아니라 신분이 미천하고 외모까지 추한 거지 광문, 비천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 조선 후기 당대의 모습을 사실적인 필치로 그려냈습니다. 자, 해제. 거지 광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그 일화를 통해서 당대의 현실을 풍자했죠. 사람들이 헛된 욕심을 부리고 위선적이고 뭐 권력, 신분, 부 이런 것을 중시하는 권모술수를 부리는 그런 당대의 현실을 풍자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형, 그 주제에 나와 있는 그런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작품 소화제 문제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주인공 광문,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OX. 방금 봤죠? 아니다. 재주가 뛰어난 잘생긴 남정네가 아니다. 2번, 광문의 사람됨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인물, 집주인.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어. 의심했어. 근데 뒤에 가서 알고 널리 퍼뜨려준 부자까지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긴 합니다. 3번.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필요 없다. 자, 그의 인물됨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무력이 없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아까 우리 봤었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광문의 성품. 그리고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거야. 집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4번,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광문의 모습을 통해 탐욕과 부패에 빠진 당시 양반 계층을 풍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양반 계층을 풍자하기 때문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아주 비천한 신분의 광문이를 주인공으로 설정을 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지원님의 한문소설 조선 후기 작품입니다. 못생긴 거지지만 선량하고 신의가 있었던 다양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그런 다양한 바람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광문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광문자전이라는 한문소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